중국의 관영 CCTV에서 자랑스러운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중국 산업정보기술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선박산업의 3대 주요 지표인 건조량과 신규 수주, 그리고 수주 잔량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합니다. 특히 신규 수주 부문에서 중국은 2020년 한국의 점유율인 41.4%를 제치고 48.8%를 차지해 1위에 올랐다는 낭보를 알렸습니다. 2018년과 2019년 한국이 2년 연속으로 전 세계 신규 선박 수주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이 그 자리를 탈환할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는데요. 오랜 기간 동안 중국이 차지해오던 선박 수주 1위를 한국이 2년 동안 빼앗아 전세가 역전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2020년의 결과로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버렸다. 한국은 그저 반짝 상승을 한 것에 불과했던 것이다. 오히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겪은 2020년 중국의 조선산업이 재부상한다는 것은 중국 경제의 회복력과 기반이 얼마나 강하고 탄탄한지, 그리고 진정한 글로벌 조선 강국이 누구인지를 증명했다. 리에칭 중국 조선산업협회 사무총장이 입가에 비치는 미소를 참지 못하여 뱉은 경거망동 발언입니다. 네, 참으로 경망스러운 발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중국 공산당의 발표는 오직 자국의 민심 다지는 것에만 효과가 있을 뿐 이제 세계 어느 곳에서도 그들을 믿는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객관적인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 한국 조선사들의 선박 수주량이 전년 대비 12배나 폭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세계 경기가 백신 접종으로 인한 빠른 회복세에 접어들자 선박에 대한 수요 역시 가파르게 상승 중이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 시기에 글로벌 선사들의 러브콜을 받는 조선사야말로 진짜 알짜배기 회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한국입니다. 삼성중공업은 현재까지 벌써 19척의 선박을 수주했습니다. 금액으로는 24억 달러, 하나로 3조 원에 달하며 이 중에서는 LNG 선박만 2조 원 규모로 74%를 차지하죠. 심지어 삼성물산에서는 세계적인 LNG 생산기지 카타르와 1조 8천억 원대의 LNG 공장 건설 단독 수주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 LNG 생산국인 카타르는 현재 글로벌 수요 증가에 맞춰 이 사업에 구군을 걸고 있는데 이를 위한 파트너로 한국을 택한 것이죠. 지난해 100척 이상의 카타르 LNG 선박을 한국이 독식한 소식이 알려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LNG 공장마저 한국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LNG선의 가격 역시 15개월 만에 반등 추세로 전환하고 있는데요. LNG 관련 세계 최강자인 한국은 이것에 힘입어 앞으로 돈방석에 앉을 일만 남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국조선해양 역시 최근 8척의 대형 선박 계약을 체결했다는 낭보를 알렸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5,700억 원 규모의 컨테이너 로로 겸용선을 수주하면서 전 세계 시장의 40%를 혼자 독식한다는 희소식을 알렸는데 그보다 2천억 원 이상 많은 8천억 원 규모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LNG 운반선의 수주 소식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한국조선해양은 글로벌 탈수소의 움직임에 한 발 앞서려는 과감한 행보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선박검사기관인 한국선급과 손을 잡고 세계 최초 수소 선박을 위한 국제표준 개발에 나서겠다 알렸는데요. 지난 4일 체결된 수소 선박 안전설계 규정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MOU를 통해 한국은 2022년까지 이 시장을 선점하겠다 공표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10월 세계 최초로 상업용 액화수소 운반선에 대한 기본 인증도 획득한 바가 있기에 국제 표준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 하죠. 한국의 조선사들은 올해 선박 수주 목표액을 작년보다 무려 40% 이상 높이는 자신감을 보입니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경기와 더불어 선주들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낡은 선박들을 전부 교체해야 하는 재난급 상황이기에 한국은 그것의 수혜를 톡톡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한국은 지난 1월과 2월 연속으로 세계 선박 수주 1위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이 40%, 일본이 2%의 점유율을 보인 것에 비해 한국은 56%로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죠. 1월에는 8%포인트에 불과했던 한중의 격차는 2월에 16%포인트로 더 큰 격차를 벌렸습니다. 심지어 이것은 한국의 주력 선종인 LNG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대형 컨테이너선과 초대형 원유 운반선 VLCC에도 역시 한국은 중국을 크게 앞서 나가고 있죠.
지난 9일 영국의 조선 해운 시향 분석업 클락슨 리서치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은 현재까지 총 481만 CGT의 선박이 전 세계에서 신규 발주되고 있는데요. 이 중 컨테이너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51%에 달했습니다. 작년의 19%에 비해 상당히 급증한 것이죠. 그런데 이 중에서 49.1%의 물량을 한국이 휩쓸어 갔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자신들이 컨테이너선의 강자라 알려왔는데 전 세계 비중의 19%밖에 되지 않을 시기에만 잠깐 강제했을 뿐 막상 수요가 폭증하는 올해에는 한국에게 처참히 패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선박이 하루아침에 몰락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의 LNG 추진선을 추월하겠다는 야심을 품었던 중국 SES조선은 현재 글로벌 업계의 놀림거리가 되었을 뿐인데요. 발주를 받을 때마다 장기간 인도 지연 사태를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기껏 만들어 놓은 것도 껍데기뿐이라는 비난을 받기 때문입니다. 2017년 프랑스의 선사 CMA-CGM이 중국 SES조선에 의뢰했던 LNG 추진선은 수차례 인도 지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조선업계에서 선박이 선주 측의 금융 문제가 아닌 이유로 무더기 지연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업계는 중국의 건조 능력 부족으로 선주가 원하는 성능의 배가 만들어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고, 실제로 중국 회사가 만든 선박은 겉은 멀쩡하지만 전혀 운행되지 않은 상태로 도크에 잠자듯 정박되어 있기만 한 것이 목격되었죠. 또한 중국의 선박회사에서 한국 조선사에 접촉하여 선박 제조 노하우를 물어봤다는 소식까지 알려지며 중국 조선사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에서는 뒤늦게서야 부랴부랴 선박의 가스엔진 시운전을 마치고 선사에게 선박을 넘기겠다 발표했었는데요. 국내에서 발표한 한 레포트는 이러한 중국에게 국제적 망신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현재 전세계 기술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중국의 선박이 뒤늦게나마 인도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LNG 추진선이 될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고 있다. LNG 추진선으로 만든 선박이 LNG 추진선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니 조선사의 입장에서 그것보다 큰 모욕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선사의 선박을 의뢰한 선주의 입장에서도 이것은 큰 매몰 비용을 감수하고 내리는 결단이기 때문에 얼마나 끔찍한 수준이면 저런 결정을 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결정적 이유는 역시 중국 조선업계의 기술력 부족입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LNG선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것을 무리하려 빼앗으려다 기술력도 없으면서 저가 수주 경쟁을 펼쳤고 고객들에게 지키지도 못할 계약을 제시한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하던 중국에게 최첨단 선박을 맡긴 선주들에게도 역시 작은 이득을 챙기려다 큰 손실을 봤다며 조롱을 하는 여론도 크게 일었었죠. 이렇게 최근 2년 동안 중국에게 크게 대인 글로벌 선주들은 이제 선박을 수주할 때 선택지를 따로 두지 않는 것입니다. 회사의 CEO가 아침에 눈을 떠 우리 회사의 실적 증대를 위해 추가적인 선박을 도입해야겠어 라는 생각을 한다면 곧바로 한국에게 전화를 넣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는 데 드는 고민의 시간도 비용도 필요가 없죠. 굳이 경쟁사들을 비교 선상에 놓고 저울질해보지 않아도 한국의 선박이 압도적으로 훌륭한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으로부터 20년간 LNG를 수입하기로 계약한 중국의 국영 석유 기업 시노펙조차 10척 이상의 LNG 선박을 한국에게 몰아줘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들조차 자국 선박회사의 기술력을 믿을 수 없다는 내부 결론이죠. 안 그래도 미중 무역 분쟁에서 내어주게 된 살로 20조 원 규모의 LNG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게 되었는데 그걸 실어오던 배가 해상에서 폭발해버리거나 멈추게 되면 중국은 막대한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2018년 6월 중국 후동중화조선이 만든 LNG 운반선 글래스스토노가 호주 인근 해상에서 고장나 멈춘 뒤 수리에 들어갔으나 결국 폐선 조치된 적도 있기에 정말 황당한 상상이지만 그것이 현실이 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인의 국제결혼 대상 1위가 어느 나라인지 아시나요? 바로 베트남입니다. 이른바 사돈의 나라라고 불리죠. 필리핀이나 태국보다 베트남을 선호하는 이유는 동남아에서 가장 한국인과 비슷한 외모를 지녔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제협력 투자 대상 1위도 베트남입니다. 삼성과 LG 등 글로벌 기업이
베트남 현지에 대거 진출해 있죠. 축구를 통한 교류도 활발합니다. 현재 베트남의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박항서입니다.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축구의 역사를 몇 번이나 다시 썼습니다. 현재 베트남에서 영웅 대접을 받고 있죠. 최근 사돈의 나라, 형제의 나라, 친구의 나라로 불리던 베트남과의 관계가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배신의 아이콘으로 취급받고 있죠. 최근 유튜브 방송을 중심으로 베트남을 저격하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현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죠. 베트남 현지에서도 혐한 기운이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두 나라의 분위기는 대단히 훈훈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까지 급속히 냉각돼 버린 걸까요? 일단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 국가 간 혹은 기업 간의 관계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네티즌 사이에서의 냉기류입니다. 물론 계속되면 갈등이 더 광범위하게 번질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다면 현재 온라인상에서 설전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코로나 사태에 대한 베트남의 방역관리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들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지난 2월에 일어났습니다. 대구에서 종교단체에 의한 집단 감염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대구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다낭에 도착하자 베트남 당국은 승객 전원을 격리 조치했습니다. 베트남 입장에서는 방역을 위한 것이었다고 변명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베트남 측은 승객들에게 사전 고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격리시설에서 제공한 식사의 품질도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는 한국 언론들이 전한 것입니다. 반면 베트남은 자신들이 할 만큼 했는데 한국이 과민하게 반응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여기서 감정의 문제가 발생했죠. 결론적으로 한국 언론은 베트남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베트남 현지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무분별한 보도를 내보냈다고 말이죠. 하지만 한국인들의 감정은 크게 상한 후였습니다. 이후 또 하나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하노이로 향하던 한국 여객기가 갑자기 다른 공항으로 착륙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지시는 이륙 이후 날아왔습니다. 항공기의 기장은 한 번도 착륙해 본 적이 없는 공항에 내리는 것이 승객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으로 회항을 결정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에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대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했죠.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일을 너무 무책임하게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항의에 베트남 정부도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갈등이 생긴 두 번째 이유는 박항서 감독 소식이었습니다. 지난 4월 베트남의 한 매체가 박 감독의 연봉을 삭감해야 한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박 감독에 대한 흠집내기로 가득했습니다. 이 기사 때문에 한국의 네티즌들은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는 언론들의 무책임한 보도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과 베트남의 메이저 언론들은 그런 내용을 전혀 다루지 않았습니다. 어그로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영세한 언론들이 근거 없는 기사를 내보낸 것이죠. 한국과 베트남 네티즌들은 박 감독 문제로 한바탕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베트남 국민들도 박 감독에 대한 애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국민 영웅입니다. 마지막 이유는 베트남 사업이나 투자에 실패한 사람들의 경험담 때문입니다. 베트남은 공산당 체제입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공산국가인 베트남은 강력한 제재를 선보였습니다. 국경 봉쇄, 도시간 이동 금지, 서비스업 영업 금지 등의 격리 조치를 시행했죠. 그러다 보니 현지에서 소규모 사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사업가들은 부당하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고 다시 한번 갈등이 발생한 겁니다. 현재 베트남은 방역관리 성공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인정했습니다. 게다가 베트남 국민의 97%가 정부의 대응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한몫을 했겠죠? 베트남의 조치에는 입국 거부도 포함됩니다. 베트남은 가장 먼저 중국 국경을 막았고 이후 한국에서 입국한 사람들을 격리 조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한국을 홀대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제재를 시행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 정부가 오는 7월부터 한국에게 전자비자 발급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베트남의 관영 매체들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등 80개국 국민에 대해 전자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노이, 호찌민, 다낭 등 전자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공항 8곳을 지정했습니다. 또한 육로와 바닷길로 입국할 수 있는 국경을 각각 16곳과 13곳으로 한정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2017년부터 한국 등 40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전자비자를 발급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본격 시행을 늦췄죠. 3월부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국인 입국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입국 제한 완화는 단계적으로 완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베트남 총리는 강요회의에서 국제관광시장도 다시 문을 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잠잠해지면 왕성한 교류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단연 한국일 것입니다. 한편 베트남의 사회 경제 구조가 한국을 완전히 따라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베트남의 모바일 뱅킹 거래 건수는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처럼 베트남도 현금 없는 사회로 가고 있는 과도기라는 게 현지 전문가들의 공식적인 진단입니다. 28일 비자는 베트남인 10명 중 약 8명은 앞으로 12개월 안에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거래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금을 갖고 있지 않아도 물건을 사거나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시스템이 형성된 것입니다. 현재 베트남 소비자의 37%가 단말기를 활용해 비대면 결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결제의 42%는 휴대용 전화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또 비대면 결제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약 85%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비대면 결제를 한다고 합니다. 베트남 금융당국에 따르면 베트남의 대부분 금융기관이 인터넷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50개에 가까운 금융기관이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실제로 베트남의 인터넷 뱅킹 이용률은 지난해 전년 대비 37% 이상 늘어났습니다.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뱅킹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현금 인출기의 이용은 크게 줄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공공 서비스에서도 인터넷 결제가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50개 은행에서 세금의 95%, 전기료 90% 이상이 온라인으로 납부되었습니다. 베트남 중앙은행의 담당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베트남 경제가 현금 없는 사회로 전환 중인 건 확실하다. 모바일 뱅킹 증가 등의 비대면 거래를 따라잡기 위한 디지털 생태계의 구축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비대면 거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은행들은 도태될 것이고 고객을 잃게 될 것이다. 한국과의 활발한 교류가 베트남의 사회적 분위기마저 바꾸고 있는 듯합니다. 베트남이 한국을 완벽히 닮아가는 두 번째 정황은 총알 배송입니다. 현지의 마트들이 총알 배송을 더욱 강화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를 주도한 것은 물론 한국 기업들입니다. 한국 마트들은 2017년 주문 후 3시간 내 배송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3년 동안 온라인 매출은 5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러자 현지 마트들은 1시간 배송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식 총알 배송이 유통의 최종 답안이라는 결론이 나온 것이죠. 특히 이 전략은 젊은 층을 사로잡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대표적 유통기업 롯데마트는 베트남에 진출한 점포의 배송을 강화하기 위해서 1시간 배송 서비스를 연내 14개 점포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호치민과 하노이 등 총 9개 점포에서 운영 중입니다. 1시간 배송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면 즉석 조리식품과 신선식품 등을 배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통 경쟁력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은 열대지방이라 3시간으로는 신선 제품의 배송이 어려웠습니다. 1시간 배송을 하게 되면서